코스피가 지난주에 9,000P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숫자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 이 9,000P라는 숫자,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나요? 뭐 지나고 나니 진짜 1년 동안 뭐 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2200대 머물렀던 작년도 4월달 이후에 제가 5월쯤인가 생각이 납니다. 3,000은 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3,000 넘고 이렇게 빨리 올라올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도 적지 않이 했었는데 시장이라는 데가 거침없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9,000까지 이르러 있고 사실 이게 얼마까지 가는 게 정상이냐에 대해서는 답은 없지만 최근에 뭐 삼성자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거가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뭐 한 8,000조가 이제 넘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삼성자이닉스가 두 종목만 합쳐서 반을 네.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종목들은 따라가고 추종은 하지만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의 한 7,0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만들었다고 봐야 되니까 가까운 예로 좀 옛날 기준으로 보면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 50층 정도는 올라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그러니까 초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시장이 지금 막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부터 여기서 또 더블 갑니까? 가능하죠. 물론 뭐 완전히 그냥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밈 주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밈은 사람들의 그 추종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는 정말 이 가격도 정상이 아닌데라고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두 주식이 만약 더 지금의 수준보다 굉장히 오버하게 된다고 하면 지수 뭐 12,000, 13,000 가는 것도 일도 아닐 수는 있으나 적어도 9,000 정도까지 올라온 정도라고 하면 거의 한 80% 수준 이상은 올라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스피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그만큼 되게 쏠림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쏠림이 심한 걸 정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건강한 상승장인가요? 아니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쏠림을 얘기할 때 네. 뭐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대만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TSMC 단독으로도 시가총액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만이. 대만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를 하겠죠. 이 TSMC 망하면 대만 증시 망하는 거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지만 저 녀석이 없었으면 그런 정도까지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도에 40조 정도밖에 못 벌고 심지어 삼성전자 D램 부분은 2023년도에는 10조대 적자가 났던 사업부예요. 사실 과거에 20, 30년 주기를 봤을 때 벌었다가 손해봤다 이런 걸 3, 4년 주기로 계속 했던 게 반도체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 대박이 터진 거죠. 그냥 분기에 4, 50조가 아니라 뭐 분기에 100조 벌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게 뭐 1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이상 최대한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라서 뭐 제가 봐선 쏠림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수가 그냥 뭐 동남아보다도 못하다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 많이 개선되는데 두 종목이 혁혁하게 공헌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뭐 종목으로 승부 봐서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9,000까지 올라와서 지수 플레이 하신 분들은 정말 종목에 대한 고민 없이 아주 좋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뭐 두 주식이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시장 자체 지수를 아주 탄탄하게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으니까 뭐 이 부분을 뭐 폄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쏠림이 있는데 이쪽만 올라가고 나머지 뭐 우리가 흔히 옛날에 전설적인 그룹 얘기할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아주 급등했던 삼성전기까지 붙여서 그 세 개 빼고 나머지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오르고 뒤따라가는 포인트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오르는 거 100개라고 하면 내려가는 게 한 7, 800개 이렇게 나오는 장이 되다 보니까 뭐 장은 분명히 엄청나게 올랐을 때 내려간 가지수가 80%다 이런 시장이니까
행복의 정도는 굉장히 심하지만 일부분에 편중돼 있다 이런 또 메시지도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네, 뭐 이거를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보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올해 증시를 쭉 살펴보면 네. 매도 사이드카 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가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도 했어요. 특히 올해 이렇게 변동성이 심했던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올해만큼 높은 지수대가 없었다라는 게 그냥 이유라고 하면 이유죠. 뭐 5천도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높은 지수대다. 우리가 일각의 증권사에서 그런 분석 해놨더라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우리 코스피는 4,000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2,000에서 4,000 정도 간 지수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거고 올라간 포인트가 적으니까 어떤 흔들림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이걸 이제 백척 간두의 장세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장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진폭이 커지는데 네. 사실 5%만 왔다 갔다 하면 사이드카가 걸리는 거고 8% 올라가면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건데 사실 뭐 사이드카 정도도 그렇지만 서킷 브레이크가 지난주에 3번씩이나 걸렸으니까 이런 시장은 뭐 역사적으로도 거의 전무후무했는데 주가 자체 그리고 지수 자체를 우리가 경험한 게 이렇게 높은 가격대와 지수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보는 순간에 어떤 노이즈에 대해서 이걸 얼만큼 반응할지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셈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측이 경험치가 불가능하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만큼 흔들려야 되나 이렇게 그냥 뭐 마구잡이로 잣대 없고 표준이 없이 그냥 흔들리니까 서킷 브레이크도 자주 나오고 사이드카도 자주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내내 이런 좀 학습을 했으니까 네. 하반기에는 좀 변동성이 덜 할까요? 하반기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결국은 더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보면 흔들림의 강도는 더 심해질 수도 있으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또 엄청난 능력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봐서는 사이드카나 그 서킷 브레이크 뭐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이 양쪽으로 걸린 날도 있었고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 금요일 날도 걸리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 경험치는 아마 웬만해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네. 왜냐하면 8%가 빠지고 그 다음날 8%를 오르니 우리는 그 변동성을 무슨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분명히 이용해서 이익을 크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더 덥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도로 원위치 올 건데 우리가 왜 저렇게 얼마 전에 미국의 금리가 매파적 동결을 했을 때 네. 미국 시장이 왕창 빠졌었어요. 케빈 허씨가 생각보다 더 매파예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기술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금리? 별거 아닌데 원래 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꺾일 것 같았다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놀랄 뿐인데 금리에 대해서도 그래요. 2023년도 이후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장이 계속 올랐어요. 옛날하고 다른 잣대거든요. 옛날에는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 악재. 기술주 악재, 뭐 성장주 악재, 돈은 그냥 은행으로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뉴노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도 그 금리 오른 걸 커버할 수 있는 성장력이 있는 섹터들은 오히려 더 추앙을 받는다. 이런 셈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4일에 네. 우리나라가 또 MSCI 편입이 될지 말지 이게 또 결정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저희 편입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이렇게 네. 뭐 약간 부채조사 같은 느낌인데 뭐 사실 하루만 지나면 다 알게 될 것 같은 거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MSCI에서 지적받은 마이너스라고 이제 평가받았던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고쳐가지고 5개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외국인들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엊그저께 약간 사전적인 리뷰가 나왔는데 개선은 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평가를 받은 항목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굳이 확률로 보면 네. 된다 40% 안 된다 60%인 것 같아요. 되는 것도 아니고 관찰 대상국의 입지에 이제 리스트에 한 14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12년 만에 등재가 되느냐 이게 이제 등재가 돼야 내년 정도에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네, 네. 되면 이제 내후년 정도에 편입이 되는 과정이라서 이게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등재되는 게 1단계니까 근데 과거에 다른 나라들 예를 보면 관찰 대상국에 등재가 되고 결정까지 되면 실제 그 편입이 되기 전까지 약 2년 정도 기간 동안 보통 외국계 자금이 한 4, 50조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막상 편입되고 나서는 네. 뱀의 머리, 우리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잖아요. 근데 뭐 용해 시장, 꼬리가, 네. 예, 거기서 꼬리가 되면 솔직히 오히려 그때 이후에는 돈이 더 빠져나간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본격적인 등재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고 네.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편입 시점에서는 아마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전까지는 오히려 흔히 말하는 이제 편입됐어 시장의 레벨이 달라져 이런 왜냐하면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우리가 좋아지면 지금 정도 시가총액 뭐 5등에서 한 7등 정도 레벨까지 되면 아무래도 비중 자체도 빨리 올라가게 될 거라서 뭐 그렇게 우려하는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심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전자에 보면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는 게 관건인데 안 되면 또 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며칠 전 기사 이렇게 누적적으로 보면 네, 기대는 한다 근데 어렵다가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별로 많이 실망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럴 네. 줄 알았다. 이런 느낌일까요? 네. 아마 지금 시각에서는 그 MSCI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내년 이맘쯤이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관찰 대상국은 내년 이맘때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이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증권사의 올해 코스피 전망이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11,500포인트 뭐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르려면 어떤 점들이 충족이 되어야 될까요? 단순 무식해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한 45만 원 가고요. 네. 하이닉스 한 350만 원 정도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정도 지수만큼 갈 수 있네라는 셈법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역할은 끝났고요. 다른 거. 나머지 녀석들 가지고 올릴게요. 다른 것들이 배 이상 정도 오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고 나머지 녀석들이 호수에 떠 있는 오리의 발처럼 밑에서 막 엄청나게 물칼기질을 해도 11,500 도달은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바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바퀴가 한 번쯤 굴러서 반 바퀴쯤만 돌아도 아마 12,000은 금방 도달이 되겠죠. 그럼 코스닥은 언제쯤 벼뜰 날이 올까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서도 정말 많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빨아들여가거든요. 뭐 말 그대로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소부장들도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같이 놓고 봐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간격도 좀 오르는 비율이 좀 다르긴 했지만 네.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오른 소부장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그냥 밸류체인에 있고 낙수 효과도 분명히 받는 업종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싸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6배, 7배 얘기하는데 6배, 7배 PER을 갖고 있는 소부장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20배, 30배, 뭐 4, 50배 이러니까 모대포로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초록이 동색이라고 코스닥이 돌면 반드시 반도체 소부장이 또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뭐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 특히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 코스피는 어떻게든 뭐 선호 종목의 주도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주도주가 부재한 코스닥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아침에 플러스 나는 척하다 또 마이너스 나고. 근데 공교롭게 저는 이번 달에 어떤 마지막에 매도 클라이막스 내지는 지수 저점의 클라이막스가 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쪽에요. 네. 네. 하반기가 짠하고 열리는 7월 초부터는 아마 관점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뭐 동전주 퇴출 이슈도 있고 네. 또 승강제 도입 이슈도 있고 또 9월쯤에 국민참여펀드의 추가 설정 이슈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보면 일단 코스피 5천에 대한 정책적인 목표는 채웠고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이제 자산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코스닥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좀 강화될 확률들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우신 되게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힘은 안 되시겠지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새벽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터널 빠져나가기 전이 제일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려서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주일 이내로 상황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제일 어두운 구간에 속해다 보니까 이 인내심을 바닥치고 욱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적지 않게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지수가 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반대 매매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반대 매매 잡아서 장중에 플러스 났을 때 또 팔고 뭐 빠르게 이제 매매하시는 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침에 또 잡아서 장중에 팔고 이런 식으로 당일치게 매매하시면서 견디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 어느 정도 신용장고도 좀 줄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월말 정도까지 뭐 근처까지 집행이 되면 코스닥에 대해서도 저는 뭐 지금은 사실 오늘조차도 잘 뭐 기미가 안 보이네 그러는데 그나마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오늘도 외국인들은 한 3천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요일도 4천억 이상 사자가 들어왔거든요. 오늘 사실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도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부분도 7월부터는 오히려 코스피의 대형주에 대한 수급을 조금 짓누르게 보고 있어서 상대적인 수급적인 어떤 자율성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 몰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어렵지만 이 구간 좀 이내로서 돌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는 숫자, 실적에 잘 찍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실적 어떤가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 예상치도 좀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단하게 너무 이제 점프가 많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을 뿐이지 1분기 때 코스피 쪽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170%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게 아무리 늘어도 하이닉스 한 달 영업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사실은 몇 달 전에는 뭐 아까 최태원 회장이 1월 27일 날 얘기할 때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이 한 580조였을 때인데 지금 코스닥이 580조예요. 그때 비슷했거든요. 근데 한 5, 6개월 사이에 하이닉스는 3배가 커졌고 코스닥은 여전히 제자리고요. 코스닥 연초에 출발했던 지수가 930이에요. 근데 오늘 950 정도니까 20포인트밖에 안 올랐거든요. 명목상으로. 그럼 한 2% 정도밖에 안 오른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연 뭐 자연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막 그 개발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못 간다 이런 시각이지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제약점들이 있죠. 일단 대형주 중에 제대로 실적 나오는 데가 없어. 그리고 뭐 코스닥 액티브 ETF 3월 달에 나왔는데 폭망했죠. 네. 막 바이오 종목도 급등했다가 막 내리고 이러면서 한 가지 최근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거래소로 갈지 말지 약간 뭐 좀 망설이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코스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간 대여급의 종목들이 신규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시간적인 개념 네. 한꺼번에 20개, 30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하반기부터 똘똘한 뭐 그 대여급, 조단위급의 비전 좋은 녀석들로 코스닥 150이나 또 승강제 프리미어 리그 쪽에 잔류하는 기업들의 물갈이가 이루어지게 되면 코스닥도 움직일 만한 요인들은 분명히 하반기 어느 시간에 갑자기 나타난다,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에 그 1분기 실적 나올 때 제일 놀라켰던 뭐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었는데 작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45억이었는데 이번에 한 700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뭐 5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 그냥 단숨에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물론 절대 수치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빌 만한 기업은 없죠. 당연히 없지만 나름대로 반도체 소부장 쪽 기업들이나 또 이번에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뭐 엔터라든가 또 최근에 인바운드 관광객들 사실 엄청나게 온대요. 우리 지금 환율이 약한 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쇼핑 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일본처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뭐 최근에 그 기사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서울에 호텔방이 없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호텔업, 카지노 이런 쪽의 내수와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갈 만한 그런 쪽의 이슈들은 아마 2분기 때 꽤나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코스피가 뭔가 이제 조정을 받을 만한 악재들이 하반기에 나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예측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또 갑자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은 북한과의 이슈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더니 해볼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미디어에 X. 거기 올라온 사진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네네. 것도 있어서 그거는 일단은 기대 반, 사실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내용도 없이 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 같고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는 데도 있죠. 미국이 이번 건 끝나면 또 쿠바나 또 그린란드나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인 영토 욕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끌고 나올 수도 있고 중국이 미국도 미사일 많이 썼잖아 이러고도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사실 방산 부분은 미국이 많이 써가지고 약간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기회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금리가 방향성은 있는데 이제 속도의 문제예요. 생각보다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한번 크게 훼손되는 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향은 알겠어.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인플레도 그랬고 유가도 그랬고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놀라진 않아요. 속도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케빈 호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뒷받침을 가지고 된 사람인데 금리를 진짜 올리고 싶은 건지 속내를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전에 점도표나 지표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될 것 같아 얘기를 전혀 안 할 사람이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예전에 파월이 트럼프한테는 되게 불친절한 사람이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리 답을 좀 주는 스타일이었는데 케빈 호시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의외의 연준의 결정 이런 것들이 주는 여파도 좀 하반기에는 표현이 좀 그런데 골 때리는 상황들을 만들 수도 있다. 네. 이 사람이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지만 못 벌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아마 진짜 예기치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그 코스피의 상승을 가지고 정말 부의 사다리를 제대로 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타깝게도 이런 거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못했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제 주관적인 의견이 해답은 아니겠지만 시장의 어느 정도 위치만큼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코스피 기준은.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는 연초 지수에서 제자리 맴맴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 요인으로 보면 하반기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코스닥이 갑자기 치고 나오는 상황들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은 어찌됐든 아래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안 보던 섹터들이 갑자기 빛을 보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피의 상승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안타까웠던 분들, 여전히 현금 비중이 높고 코스피에서 초기에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여전히 저 가격 언제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 그 가격이 오면은 그 가격보다 더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약간의 부분을 먹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일 뿐이지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파셨던 가격만큼 만약 다운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장이 끝나고 2, 3년 동안에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 시작된 거니까 그때는 절대 건드시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시장은 키 맞추기라는 개념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력으로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이 진정이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쉼을 가지는 그런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못 갔던 코스닥에 대해서 입지를 시작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주도주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올라가도 반도체, 그러니까 코스닥도 어차피 올라가면 코스닥 소부장 쪽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전략이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과거에 한 20년 데이터를 보더라도 주도주가 10배 가고 꺾이면 그 다음에는 장이 한동안 쉬었던 경험이 있는데 네. 이번 장은 더 특별해요. 이만큼 한두 세 개 종목에 몰입돼 가지고 끌고 가는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가 갈 때도 이 녀석들이 힘을 더 내주겠지만 얘네들이 어느 순간 꺾이고 나면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나머지 섹터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뭐 포기하자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과열의 끝이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지수보다 분명히 더 내려가는 지수대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36개 주랭량이라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셨다 이런 분들한테 사실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견물생심이라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제일 끝에 욱해 갖고 사시게 되거든요. 제일 피해야 될 건 제일 고점에 내가 따라가서 잡으신 경우죠. 이번 LG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초반일 때가 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젠슨원 온다고 해서 46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젠슨원 왔다 가니까 22만 원까지 빠졌죠. 오늘 물론 LG 경영진들이 엔비디아 찾아갑니다 이러니까 장중에 10%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이거든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나면 반 정도 부러지는 게 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날아가는 거 제일 끝에 욱해서 잡으시는 것만 좀 피하시려면 사실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이런 느낌이 나올 때 안 보시는 게 장책이죠. 뭐 스마트폰 끄고 잘 조회 안 하시는 게 끝에 욱해서 끝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제일 높게 사시는 실수를 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동엽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상반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투자에 좋은 성과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